입니다. 통이치 기공학 이론 2학기 기말고사 발표 영상인데요. 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관계로 기말고사까지 비대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험을 보는 대신에 1주차부터 3주차, 5주차부터 7주차, 그리고 10주차부터 12주차, 14주차 제가 직접 요점 정리를 하고 자문자답을 한 것과 자문자답과 동급생들에게 한 질문, 그리고 다른 동급생분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대체로 발표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각 주차별로 발표가 이루어질 거고요. 순서는 먼저 간단한 사진을 보고 정말 간단한 요점 정리와 제 자문자답과 동급생들에게 하는 질문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동급생분들께서 해주신 질문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에서 사용된 사진은 교수님 PPT에서 가져온 사진도 있고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도 넣어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2학기 기말고사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주차인데요. 1주차에는 저희가 총이치 기공학이라는 과목과 총이치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총이치 기공학이란 여기 화면 첫 번째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무치아 환자, 즉 잔존 치아가 아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환자의 구강에 치과 기공의 이론적 배경과 손에 익혀진 기술로 인공 대치물을 제작을 해서 환자 구강에 장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총이치입니다. 인공 대치물을 장착함으로써 이렇게 치아가 아예 없었잖아요. 환자는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되게 보다 더 나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이치는 제작 과정이 먼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단계는 환자 구강 내 상태를 체크하고 왁스로 제작하는 단계고요. 2단계는 이 왁스로 제작된 모형을 좀 더 단단한 수질치로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인공치를 배열하고 의치상 조각까지의 단계를 1단계로 보는데요.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사진에 제가 직접 1단계까지 마무리한 사진입니다. 마무리한 후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마지막 이 사진은 2단계 수지치까지 마무리한 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1주차는 총이치라는 과목과 총이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고 가는 시간이었고요. 네, 1주차 자문자답입니다. 먼저 질문은 먼저 질문은 총이치 제작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1단계는 먼저 나비치, 왁스로 제작하는 나비치로 이루어졌고 2단계는 이 왁스로 제작된 나비치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수지치 단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서 제작을 하는 이유는 구강의 일치점을 높여서 환자의 만족도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는 최소 병원에 5번 정도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도 많이 내원을 하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동급생에게 하는 질문으로 레진은 언제 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라고 했습니다. 레진을 전입하기 전에는 먼저 레진을 혼합을 합니다. 레진을
혼합하는 것은 다량체인 폴리머와 다량체인 모노머를 부피비 3대1, 무게비 2대1의 비율로 혼합을 하는데요. 이때 혼합을 한 후에 병상 상태, 즉 인절미 상태에서 레진을 전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절미 상태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정도가 인절미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때 레진을 혼합시키고 병상 상태가 될 때까지 밀폐시켜 놔야지 이 액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꼭 밀폐시켜서 병상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병상 상태일 때 레진을 전입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병상 단계 이전에 레진을 전입하게 되면 의치상에 많은 기포가 발생을 하게 되고, 병상 단계 이후에 레진을 전입하면 미세 부위에 대한 재현성이 저하되어서 모형이 파손될 위험이 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다음은 다른 동급생분들이 질문하신 것들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인 윤활제 역할인 바셀린을 과도하게 덮어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 바셀린은 매몰하기 전에 1차 매몰 전에 그 함 내부에 바셀린을 꼼꼼하게 도포를 해주는데, 바셀린은 디플라스킹 과정 시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때 만약에 바셀린을 너무 과도하게 도포를 하게 되면 바셀린이 발라진 그 부분이 층이 되고 그 층만큼 틈이 생겨서 모형이 제작하는 도중에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바르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플라스크 분리 시 왁스를 용융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게 어느 과정이냐면 매몰까지가 다 끝나고 이제 함을 분리시킬 때 아무리 바셀린을 꼼꼼하게 잘 바르고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함 분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팀기에다가 넣고 충분한 열을 가한 후 왁스를 연화시켜서 함을 분리했는데, 이때 왁스를 용융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왁스가 녹으면 의치의 추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왁스를 용융시키면 안 되고 연화될 때까지 적당한 온도로 연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매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매몰은 총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1차 매몰에서 지켜야 할 것은 먼저 매몰 전에 지켜야 할 것은 모형을 탈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침수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함에 바셀린을 도포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상악을 매몰할 건지 하악을 매몰할 건지에 따라서 또 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함도 알맞은 함을 골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매몰을 시작하고 1차 매몰에서는 언더컷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변연부가 잘 봉쇄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실링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플라스크의 높이와 모형의 리치 부분이 수평이 돼야 돼요. 그리고 1차 매몰 후에 상함을 하함과 결합시켜서 모형의 절단면과 그 상함의 높이까지 6mm의 간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 매몰에서는 1단계와 다르게 언더컷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단면과 교환면만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 방법도 되게 1단계, 2단계는 석고를 진행을 하고 3단계를 경석고를 진행을 하고, 또는 1단계 석고를 진행을 하고 2단계에서 교환면과 절단면만 남겨두고 인공칠을 퍼티로 싼 다음에 경석고를 덮어주고 3단계에서 석고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1차 석고, 2차 석고, 3차 경석고가 쉬웠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2차 때 퍼티를 이용하고 경석고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재밌고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차 매몰 시에는 좀 이 뚜껑을 닫았을 때 넘쳐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네, 석고를 좀 과도하게 넣어주는 것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주차 수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2주차입니다. 네, 2주차에서는 저희가 의치상을 수리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의치상은 먼저 여기 첫 번째 이 영상이 제가 의치상을 수리한 영상, 수리하기 전 파절된 모형입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제 의치상을 파절시켜 준 것이고요. 이렇게 의치상을 파절된 후에 수리를 하는데 이게 바로 수리하는 제작 과정을 제가 짧게 교수님의 PPT에서 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의치상을 수리하는 단계를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기 이렇게 파절된 부위를 재조립하는 것이 의치상 수리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이 얼마나 잘 재조립되었는지에 따라서 의치상 수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석고와 의치상을 스티키 왁스로 가착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착이 됐으면은 V자로 뭐 베벌을 형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도브테일을 형성을 해주고 그 부분에 이렇게 레진을 넣어서 다시 의치상을 붙여주는 부분이고요. 의치상이 붙여졌으면 여기 가행이 되었잖아요. 레진이 이 부분을 모터로 네, 잘 다듬어주면 의치상 수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치상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치 사용 시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겼을 때 수리하는 단계를 의치상 수리라고 합니다. 의치상 수리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열중합 레진을 이용하는 플라스크 메소드가 있고 두 번째는 도우 매트릭스 메소드가 있고 세 번째는 스프링클 메소드가 있는데 저희는 스프링클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스프링클 메소드와 가장 비슷한 방법으로 네,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리를 한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네. 그러면 다음 자문자답과 동급생에게 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문자답인데요. 파절 엣지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왁스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조립 후에 이제 석고와 의치상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스티키 왁스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스티키 왁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왁스에 비해서 점착력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재조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변형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단단하게 가착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스티키 왁스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급생에게 하는 질문은 파절선을 중심으로 양측을 도브테일 형태로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네, 여기 이 사진이 바로 도브테일인데요. 도브테일은 비둘기 꼬리 모양으로 네, 제작이 되었다고 해서 도브테일입니다. 네, 이 비둘기 꼬리 모양 같죠? 이렇게 도브테일을 형태로 삭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레진을 이게 다시 파절된 의치상을 붙이기 위해서 레진을 넣어주잖아요. 그때 도브테일 모양으로 해주면은 레진이 좀 더 잘 흘러 들어가고 결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교차로 형상을 시키잖아요. 그럼 결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브테일 형태를 교차로 네, 제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브테일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하트 모양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동급생분들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기공 과정에서 의치상 파절 원인으로 무엇이 있나요? 입니다.
먼저 의치상이 파절되는 원인으로는 뭐 적합불량, 교합불량, 환자 취급 부주의, 그리고 기공 과정에서의 결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공 과정에서의 결함의 원인을 보면은 뭐 기초상 제작 불량, 수지 선택 부적절, 수지 중합 부적절, 뭐 치은 형성 시 인공치 위치가 변이된 거, 그리고 인공치 배열이 부적절했을 때, 또 선택 삭제가 부적절했을 때, 연마시 부주의, 중합 후 의치 치출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기공 과정에서 의치상이 파절된 원인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의치상 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의치상을 수리하지 않으면 환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기능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의치상 수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공사가 의치상 수리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의치상이 복잡 파절, 즉 여러 개로 파절되었을 경우 조각이 몇 가지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치과 기공사가 의치상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에서 수리를 받고 싶다면 복잡 파절이 되었어도 조각을 모두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스티키 왁스 대신에 파절된 의치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니다. 스티키 왁스가 점착력이 뛰어나서 사용한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실리콘을 이용한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접착제를 이용한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왁스를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접착제는 나중에 석고와 의치상을 분리시키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접착제보다는 다른 왁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실리콘 그 글루건 뒷부분에 있는 그걸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2주차도 마무리되었고요. 다음은 3주차입니다. 네, 3주차는 인공치 수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교수님께서 직접 제가 만든 모형의 인공치, 여기가 파손되었잖아요. 이거를 파손시켜준 장면이고요. 역시 인공치 수리 과정 또한 찍지 못했지만 네, 교수님의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공치 수리 과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인공치가 파절되었을 때 수리하는 단계를 인공치 수리 단계라고 합니다. 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 파절된 인공치아를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요. 이렇게 삭제를 해준 뒤에 인공치가 배열을 할 때도 정확한 위치에 배열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티를 이용해서 인공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체득을 하고 퍼티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인공치를 배열하는 과정 후에 이제 뭐 이것도 과도한 레진을 다듬으면 인공치 배열이 끝이 납니다. 인공치 수리가 끝이 납니다. 네, 자문자답의 질문은 인공치아의 치조면과 설면에 유지공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인공치아에는 이렇게 구멍, 이게 유지공인데요. 유지공을 형성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치가 한번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치를 다시 결합을 하면은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공을 형성함으로써 좀 더 결합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공을 형성을 한 후 레진을 넣는 것이 가장 좋고요. 동급생 분들에게 하는 질문으로는 파절된 치아를 삭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입니다. 파절된 치아를 삭제를 할 때는 인접치아의 컨택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접치아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컨택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 치경선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고요. 다음은 동급생 분들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인공치 선택 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입니다. 애초에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그 환자 자체의 얼굴 형태와 뭐 피부색, 성별, 연령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인공치 수리는 인공치가 다 없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원래 있었던 인공치들이 있잖아요. 그 인공치들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인접치아의 형태, 그리고 뭐 색,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공치아 유지공을 형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유지공을 형성을 할 때 처음에는 수직으로 이렇게 들고 형성을 하는 것이 좋고 수직으로 들다가 구멍이 살짝 생겼으면 그때 이렇게 살짝 눕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눕혀서 하게 되면 과도한 힘을 주었을 때 인공치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치에 구멍이 생기면 심미적으로도 보기 안 좋고 기능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야 되고 구멍이 생기면서 손을 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직으로 들고 하다가 점차 눕혀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인공치 유지공 형성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치 수리 과정 중 퍼티를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퍼티를 이용을 해서 인공치를 수리를 하는데요. 이 퍼티를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덱스 체득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공치가 얼마나 자기 본래의 자리에 잘 정확히 적합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퍼티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체득을 하고 체득된 자리에 인공치아를 넣어서 그냥 레진만 흘러 들여보내면 인공치 수리가 끝나기 때문에 퍼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퍼티는 두 가지 색을 빠르게 단일 색으로 혼합시켜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고 또한 이게 인덱스 체득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티가 수리 도중에 움직이면 안 좋기 때문에 걸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이렇게 여기가 모형이 있으면 과하게 퍼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주차 인공치 수리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5주차 요점 정리입니다. 5주차에서는 의치의 계명과 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의치의 조직면이 의치의 지지 조직에 보다 정확히 적합되도록 의치의 조직면을 새로운 의치상 재료로 재형성해주는 것이 바로 계면인데요. 여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이 계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의치상의 계상은 인공치아의 교합관계는 변화시키지 않고 의치상 전부를 새로운 재료로 교환하는 것이 바로 의치상 계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은 의치상 계면 중에서 지그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매트릭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여기 이렇게 세 번째 사진은 계상의 아티큘레이터의 방법입니다. 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지그를 이용한 방법, 매트릭스를 이용한 방법, 계상의 아티큘레이터 방법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문다답의 질문입니다. 의치상 계면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치상 계면에는 지그를 이용하는 방법과 매트릭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급생 분들에게 하는 질문으로는 총이치의 지지 조직이 흡수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니다. 총이치의 지지 조직이 흡수되었을 때는 점막이 퇴축되는 거랑 같은 현상인데요. 유지력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교합 고경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면 조직에 대한 결핍, 임상적인 문제도 생기고 의치의 수평 이탈 또는 이동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급생분들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임상에서 계상과 계면 중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계면과 계상 중에서 우선 계면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상은 계면보다 진행하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한 만큼 작업 시간이 좀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치은 형성 과정 중에 인공치가 변이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계상보다는 계면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면과 계상의 적응증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니다. 먼저 계면의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면은 즉시 일치 장착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장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가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느낄 때 주로 하는데요. 확실히 계상은 전체를 바꾸고 계면은 일부분만 바꾸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서 이러한 경우 사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계상의 적응증에는 수리를 반복해서 색소의 부조화가 있을 경우, 또 너무 오랜 기간 사용해서 변색이 됐을 경우, 또 의치가 여러 조각으로 파절되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 계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계면의 과정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계면의 과정을 진행할 때는 인덱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환면과 절단면만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지그 사용 시 꼼꼼하게 실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트릭스 이용 시 언더컷 발생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계면과 계상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니다. 그러면 계면과 계상의 차이점에는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계면은 일부분만 교체를 하는 것이고 계상은 전체를 교체한다는 데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6주차 요점 정리입니다. 6주차에서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은 즉시 이치고요. 여기는 SES 피블 메쉬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6주차에서는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먼저 즉시 의치란 치아를 발과하는 그 즉시 환자 구강에 장착시켜주는 인공 대치물을 즉시 의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SES 피블 메쉬 시스템은 SES 뜻이 S가 심플, E가 이코노믹, 또 S가 스트롱입니다. 네, 이렇게 SES 시스템 교수님께서 직접 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고요. 자문자답의 질문은 즉시 의치의 장점 몇 가지를 말해보세요 입니다. 장점에는 치유 기간 동안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연계해주며 치료를 촉진시키는 치료용 부목으로 작용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모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킨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교합 변화도 최소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촉진시키는 치료용 부목으로 작용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이렇게 많은데 단점도 반면에 있겠죠. 단점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점은 첫 번째, 치조제 흡수가 생각보다 빨라서 계산과 재제작을 필요로 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으로 모형을 다듬어 삭제하므로 적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3개월에서 10개월 이내 의치장의 이장과 같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즉시치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급생분들에게 하는 질문은 피벌메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트 왁삭을 한 장을 압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 대한 질문인데요. 피벌메쉬를 압접하는 이유는 시트 왁스 한 장을 압접하는 이유는 그 시트 왁스가 압접된 공간만큼 그 압접한 시트 왁스의 두께만큼 공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공간으로 레진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 형성을 위해 주모형에 압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동급생분들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SES 피버메시 시스템의 특성은 무엇이 있나요? 입니다. SES 피버메시 시스템은 앞서 말했듯이 S는 S 스트롱, E 이코노믹, S 심플이 이렇게 심플, 이코노믹, 스트롱 세 가지인데요. 심플, 매우 단순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입니다. 제작 과정이 단순하고 많은 재료가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S 스트롱인데 이게 대나무 소재의 섬유성 특성으로 되어 있어서 네, 강합니다. 여간에서는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ES 피블메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SES 피블메쉬를 모형상에 압접시킨 상태에서 광중합을 이용을 해서 모형의 형상을 얻어낸 다음 내진 전입 과정에서 이 피블메쉬를 내장을 하고 온성으로 의치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SES 피블메쉬 시스템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두 번째, 임시위치와 즉시위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임시위치와 즉시위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임시위치는 연구위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기간 사용하는 위치가 바로 임시위치입니다. 그리고 즉시위치는 치아를 발굴한 그 즉시 장착을 하는 것이 즉시위치여서 이러한 점에서 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즉시위치를 장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즉시위치를 장착하는 이유는 먼저 자연 치아를 발과한 후 이게 그 즉시 장착을 하지 않으면 구강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방지하고자 장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친밀성을 높여서 환자에게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네, 장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7주차도 마무리되었고요. 아니요. 6주차도 마무리되었고요. 이렇게 7주차 요점 정리입니다. 네, 7주차에서는 어태치먼트를 배웠습니다. 어태치먼트는 클래스프의 단점을 보완한 가장 좋은 보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2개 이상의 부분, 즉 피메일과 메일, 음과 양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장치입니다. 한 부분은 치관이나 치근 또는 매식치아의 고정성 부분에 부착이 되고 다른 한 부분은 가철성 보철물에 연결돼서 주유지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태치먼트라고 배웠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어태치먼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철성 보철물을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요. 가철성 보철물을 분류하는 이러한 형태도 배웠는데 간단히 먼저 보고 가자면 가철성 보철물은 국수위치와 총위치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수위치에서는 또 치관외 어태치먼트, 치관외 어태치먼트, 오버레이 국수위치로 분류가 가능을 하고요. 총위치는 PGH에서는 또 스터드 어태치먼트, 자성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자문자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7주차 자문자답인데요. 질문, 클래스프와 어태치먼트의 차이점 하나를 말해보세요 입니다. 클래스프와 어태치먼트의 차이점은 먼저 여기는 클래스프는 수명이 짧고 신미성이 떨어지지만 어태치먼트는 신미성이 좋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클래스프는 교화밥으로 인해서 우선 수명이 매우 짧아요. 네, 짧다는 그렇게 단점이 있고 또 힘이 상방에서 치관의 상부에서 가해지기 때문에 이게 지대치에 무리가 가서 그러한 이유에서도 또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신미성이 떨어지고요. 어태치먼트는 반면에 신미성과 안정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클래스프는 상부에서 가해지는데 어태치먼트는 이게 중하방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지대치에 무리가 덜하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급생 분들에게 하는 질문으로는 총위치에 속하는 어태치먼트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그 표를 잠깐 봤었는데 총이치에 속하는 어태치먼트에는 먼저 총이치에는 오버덴처, 즉 PGH가 속해 있고요. 그 PGH에는 스터드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가 속해 있습니다. 네. 그 스터드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를 잠깐씩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치관외와 치관내가 있는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원리가 있는데, 나일론 소재의 피메일에 금속의 메일을 끼워서 유지력이 저하가 되면 유지력을 좀 좋게 해줄 수 있기 위해 피메일을 교체해준다는 그런 원리가 있고,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잔존 치아가 별로 없을 경우 치근까지 아예 다 잘라버리고 그 위에 마그네틱 크라운을 덮어 씌우는 것이 바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리고 바 어태치먼트는 치근과 치간과 치간을 바로 연결해서 부목 효과를 내주는 어태치먼트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초기치에 속한 어태치먼트고요. 다음은 동급생분들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어태치먼트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해주세요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간고사 때도 충분히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아실 텐데, 먼저 분류를 해보면은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고요. 정밀도와 제작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조절형과 비조절형, 마지막으로 기능,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에는 치관 내 어태치먼트, 치관 외 어태치먼트, 스터드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그리고 엑시얼실리어리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분류하는 방법인 정밀도와 제작 과정에 따른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는 첫 번째 프리시전 타입이 있고 두 번째 세미 프리시전 타입이 있는데, 프리시전 타입은 정밀형입니다. 이건 고가의 제품을 쓰기 때문에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정밀도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미 프리시전은 반정밀형으로 비싼 제품은 아니어서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그만큼 정밀도는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절형과 비조절형의 분류입니다. 조절형과 비조절형의 분류는 어드저스터블 타입과 넌 어드저스터블 타입으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능에 따른 분류에는 완합형과 비완합형, 리지드 타입과 레실리언트 타입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프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클래스프는 오프너, 뚜껑? 따는 오프너와 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상부에서 힘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오프너와 같은 원리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7주차 어태치먼트 과정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주차 요전형입니다. 10주차에서는 오버덴처와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스터드 어태치먼트, 즉 똑딱이 단추와 같은 원리로 메일과 피메일로 이루어진 어태치먼트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오버덴처의 어태치먼트입니다. 네. 오버덴처는 구강 내에 남아있는 잔존치가 지대치로 이용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치관을 잘라내고 치근만 남긴 상태에서 근간 치료 후 치근을 이용한 총이치의 제작 중 하나입니다. 아까 오버덴처는 가철성 보철물에서 분류할 때 총이치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자문자답과 질문입니다. 질문은 PGH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장점으로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지지 능력이 우수하고 촉감 식별 능력이 우수하다, 심미성도 우수하고
잔존 치조글의 적은 흡수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치태 관리와 구강 위생이 중요하다. 수직 악강거리에 대한 선택에 제약이 된다. 치주와 치근에 영향을 준다. 보철물 책탈 시 치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pH 제작 시 고려사항 중 유지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고려사항에는 지대치 선택, 삽입로, 유지, 수직 악강거리, 악궁에 따른 선택, 완화평과 비완화평 이러한 고려사항들이 있는데요. 지대치 선택에서 고려를 해야 할 것은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 고경이 낮은 어태치먼트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위치되어 있는 것보다 직선적으로 마주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요. 삽입로는 위치상의 삽입로와 어태치먼트 부착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유지인데요. 유지는 환자가 원하는 기준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너무 과도하게 유지를 주면 착탈이 어렵고 치근에 많은 힘이 가해져서 수명이 감소할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유지력이 최고의 만족도를 준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동급생 분들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입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똑딱이 단추의 원리를 이용한 어태치먼트입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바 어태치먼트에 비해 청소와 치태 관리가 용이하다 라는 특징이 있고, 지대치 위치의 상태에 관계없이 의치 제작이 가능하고 발거할 경우 총위치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적응증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 완화평을 주로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요. 치관 마모증이 심한 경우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치은을 갖는 2개에서 3개의 지대치에 이용을 하고, 이때 인접치근일 경우 견고한 1개의 치근에만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버덴처의 치료 순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오버덴처의 치료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대치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요. 지대치를 선택한 다음 지대치를 발치합니다. 동유치를 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대치의 치수치료, 치수치료가 끝나면 근관치료, 그 다음에 인지일치까지 제작이 완료가 되면 지대치 제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면 pH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주차까지 배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11주차입니다. 11주차에서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배웠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자석끼리의 반발력, 자석끼리의 흡인력, 자석과 이것을 흡착하는 자성제를 이용하는 원리이고요. 자기적인 힘으로 보철물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즉 자성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로부터 된 자력을 이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문다답의 질문은 매그핏 EX 400을 언제 적용하나요? 입니다. 지대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와 약한 유지력이 필요한 경우에 매그핏 EX 400을 적용을 합니다. 이외에도 전치부에는 주로 샌드위치 정사각형을 이용을 하고 매그핏 EX 400을 적용을 해주고요. 구치부에는 타원형의 600, 타원형의 매그핏 EX 600을 적용을 해줍니다. 각종 유지장치와 비교했을 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뛰어난 점은 우선 신미성과 유지력이 좋고,
위치의 착탈이 다른 장치들에 비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또 간편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에서 다른 유지 장치와 비교했을 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급생분들이 해주신 질문 첫 번째, 임상에서 자성 어태치먼트가 기피된 이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니다. 임상에서 자동 어태치먼트가 초반에는 기피되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안정성이 불안하고 자석 구조체의 탈락 때문에 기피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크기와 부식성으로 인해서 기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성 어태치먼트의 임상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임상 적용 범위는 클래스프를 이용한 지대치 파절 시 적용이 되고요. 피계의치, 임플란트, 편측성 유리단에 적용이 됩니다. 단 임플란트에 이용할 때는 지대치 이용될 때는 바 타입은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변청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먼저 1세대는 매그핏 600이고 2세대는 매그핏 EX 600, 3세대는 매그핏 EX 600입니다. 2세대랑 3세대랑 똑같고요. 2세대는 자석 구조체 측면에 언더컷을 형성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윙 타입으로 점점 크기가 작아졌으며 부식성도 감소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했듯이 임상에서 처음에는 기피되었었는데 이제는 주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자기 회로의 유지율이 높은 모양의 순서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원형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은 타원형,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 가장 유지효율이 높고요. 유지 기전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 흡착력이 사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11주차도 마무리해봤습니다. 12주차는 바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바 어태치먼트는 주로 심하게 흡수된 부분 무치하게 이용이 되고 파셔덴처, 오버덴처, 임플란트에도 이용이 되는 어태치먼트입니다. 바 어태치먼트의 장점을 몇 가지 보면 먼저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을 경우 주로 이용이 되고요. 부목 효과, 바가 부목 효과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고 잔존치의 수명 연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비해 지태 관리와 구강 위생이 중요하고 제작 비용이 좀 나가고 제작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문자답 보면 첫 번째 질문, 라이더의 색상에는 무엇이 있고 유지력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라이더의 색깔에는 화이트, 옐로우, 레드가 있으며 유지력의 순서는 화이트가 가장 작고 옐로우가 그 다음에 레드입니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탈 하우징을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입니다. 바 어태치먼트는 심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와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도 라운드 바 윗 라이더 어태치먼트 완화형 어태치먼트로 나눠지고요. 또 스티비건 어태치먼트로 나눠집니다. 라운드 바 윗 라이더 어태치먼트는 바에 슬리브를 여러 개 끼울 수 있으며 치조제 외형에 바를 구부려 여러 개 지대치에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슬리브는 바의 가장 낮은 부위에만 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태치먼트는 착탈이 가능하며 치주 관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목 효과를 준다는 장점에 있는 어태치먼트입니다. 다음은 동급생들의 질문입니다. 기능운동 허용 여부에 따른 바 어태치먼트의 분류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기능운동 허용 여부에 따라서 완화형과 비완화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완화평은 저작 시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돌더바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완화평은 기능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돌더바 어태치먼트가 있는데, 먼저 완화평에서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이유는 덮개의 공간만큼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 공간에서 기능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비완화평에서는 브릿지 워크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두 번째, 바 어태치먼트와 클래스프를 비교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클래스프는 지대치를 이용하여 측방압이 치관 상부에 집중되어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바 어태치먼트는 힘의 작용점이 치근 하부에 있어서 측방압은 감소되고 교합압을 반대쪽으로 분산시켜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바 어태치먼트는 클래스프에 비해 수명이 길고 클래스프는 수명이 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12주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4주차까지 발표하겠습니다. 14주차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 교합기에 재부착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선택 삭제 과정입니다. 14주차는 아직 그 유선 정리랑 올리지 않았지만 먼저 듣고 먼저 들은 지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교합기에 재부착하는 과정과 선택 삭제 과정인데, 먼저 나비치를 수지치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서 형태가 변이되기 때문에 재부착과 선택 삭제 과정은 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선택 삭제는 비기능 교도의 교합점만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 교도는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자문자답입니다. 선택 삭제 시 고려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니다. 고려사항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교합관계에서의 정해진 부분만 삭제해야 한다. 중심교합, 측방교합, 전방교합 순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 외에도 이 정해진 부분이 교두정, 교합점 이 부분만 삭제를 하는 것이고요. 표시된 부분만 삭제를 하는 것이고, 이 외에도 가급적 얇은 교합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볍게 접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등급생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절치유도봉과 절치유도판의 적절한 간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입니다. 절치유도봉, 즉 인사이저 핀과 절치유도판 테이블의 간격은 1mm 내외가 가장 적당합니다. 아직 등급생분들의 질문을 보지 못했지만 제가 먼저 예상을 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절치유도봉과 절치유도판의 간격이 1mm 내외가 가장 좋다고 했는데 1mm 내외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적었습니다. 1mm 내외가 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 과도하게 뜨면 이게 1mm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뜨게 되면 매몰 시 상함과 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간격이 생긴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절치유도봉과 절치유도판이 딱 알맞게 닿았다라는 것은 레진의 양이 적었거나 아니면 과도한 수축이 일으킨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mm 내외가 가장 좋은 간격이고요. 두 번째, 중심교합이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중심교합도 해야 되고 측방교합도 해야 되고 전방교합도 해야 되는데 중심교합 시 만약에 선택 삭제 과정에서 중심교합이 높다면 먼저 펜싱 교합을 시켜봅니다. 만약에 그래도 중심교합이 높다면 교두를 삭제하고 높지 않다면 포사를 삭제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재부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오차는 재부착에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수정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기능과 심미성이 약해져서 만족도를 별로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능과 심미성을 부여하고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재부착을 하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제 요점 정리와 자문자다 동급생분들에게 하는 질문, 다른 동급생분들의 질문을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물론 아직 다 이게 숙지가 되지 않아서 공부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렇게 제가 직접 말을 함으로써 한 번 더 인지가 되고 각인이 되어서 네, 혼자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기말고사 때까지 네, 동기분들도 만나지 못하고 교수님도 만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났지만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수업을 통해서 그냥 평상시에 진행을 했던 수업보다 훨씬 더 이해력도 높고 즐겁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학기 기말고사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